뉴욕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실적 전망이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매도세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9% 하락한 1191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 보합에 맞췄지만 영국은 또 52주 최고치를 경신하며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예상 밖의 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문 WTI는 3% 하락해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에이펙 회원국 외무 재무장관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회의를 갖고 달러와 약세와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율 정책을 융통성 있게 풀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철회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결국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일 연속 올랐다는 데 대한 급등 부담도 있었겠지만요. 무엇보다 소비 침체 우려가 하락을 이끈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연말의 소비 부진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째 감소하면서 호재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때문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진 못하는 모습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양증권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일 연속 오르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예. 어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렇게 지표가 악재라든지 지표 호재라든지 특별한 건 좀 이렇게 많이 없었고 일단 예상치에 좀 많이 부합됐는데요. 어제는 이제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가 이제 실적 발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슈로 많이 작용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월마트의 실적에 좀 중요한 이슈가 많이 좀 몰렸는데요. 월마트가 일단은 3분기에 실적이 좀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4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을 전망 때문에 오히려 소비 침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6일 동안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 양상을 계속 보였습니다. 일단 제일 컸던 이유가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뚜렷하게 그렇게 급락세의 패턴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 일단 단지 그 상승에 따른 그 피로감의 누적과 차익 매물 실현 때문에 약간 좀 음봉을 만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한 그 상승 추세에서 일단 특별한 그 모멘텀 없이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았던 정도 의미로만 좀 일단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특징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줄면서 일단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전망치부터 좀 파악을 하면서 아마 다음 주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턴이 그렇게 하락이라든지 그런 추세는 아니고 그냥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 정도로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쉬고 또 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뉘앙스로 좀 들리는데 일단은 월마트 악재가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3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예.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서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게 악재로 작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의문이 되는데요. 일단은 네. 3분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일단 실적의 예상치를 좀 이렇게 부합하는 것 이상으로 일단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시기상조가 아닐까. 4분기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4분기 이제 실적 전망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3분기 이제 순이익이 한 3.2% 정도 증가하면서 일단 시장 전망치를 크게 좀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큰 소비 시즌 중에 하나인데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좀 예상되면서 우리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그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악재로 어떻게 보면 작용을 했던데요. 어제 같은 경우 주가는 그래도 한 0.57% 정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 경기 회복세라든지 그냥 그리고 소매 매출 그리고 리테일 그 판매 같은 걸 보면 최근의 흐름 자체는 아직은 3분기 이후로는 좋지만 4분기까지는 아마 이게 좀 우려가 될 만한 이슈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월마트 CEO까지 나서서 연말 소비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당겨서이긴 하지만 다들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유가가 또 급락을 해서 이제 배럴당 77달러 선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금값도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좀 이렇게 급락 패턴을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어제 원유 재고 보고가 나타나면서 그 유가가 이제 예상이 한 1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180만 배럴 정도 증가
증가하면서 유가가 이제 3%대 정도 이제 급락을 하면서 한 76.94달러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강달러 지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상품주 쪽에서 좀 이렇게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그 고공 승진하고 있던 고공 상승하던 금값이 9일 만에 좀 이렇게 아마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뭐 금값 같은 경우도 온스당 한 1,108달러 정도로 마감하면서 뭐 이렇게 뭐 금값 같은 건 아직은 급락 패턴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어제 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상품주가 그다음에 이렇게 광산주들이 좀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 정도로만 이제 파악되고요. 일단 뭐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급락 패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발표했던 이제 원유 재고 보고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이제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예상치가 한 1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증가할 거로 예상했는데 이제 예상치 자체가 한 180만 배럴 정도 증가하면서 일단은 그 시장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모멘텀으로 좀 이제 작용했던 게 좀 약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 재정 수지도 발표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13개월째 적자라고요. 네. 이건 이제 정부가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 어쩔 수 없는 그 정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그 미국 정부가 좀 많이 했죠. 채권도 매입도 많이 했고 모기지 채권도 좀 매입을 많이 하면서 아마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져 갔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지면 일단 재정 적자는 제가 봤을 때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정치에 크게 그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보다도 이게 약간 그 이면이 있는 편이죠. 이게 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일단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일어난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이게 뭐 호재라든지 악재이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이슈거리 정도로만 아마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 발표했던 미국 10월 그 재정 적자는요, 한 1,760억 달러 정도 나타내면서 한 13개월 정도, 13개월째 지금 현재 적자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는 거에 그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미국의 10월 재정 적자가 1,76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뭐 굉장히 뉴트럴한 중립적인 그런 그냥 뉴스거리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표 쪽에서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항상 목요일 날 나오는데 어제는 뭐 이렇게 하루 미뤄진 그런 상태에서 발표가 됐었죠. 꽤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전에 비해서 전주에 비해서 한 50만 2천 명 정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한 12,000명 정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그 중간 실업 주당 청구 건수가 호재로 좀 작용할 만한 그런 이슈였는데요. 일단 뭐 2주 연속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개월 내에 좀 최저치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주간 단위로 좀 끊어지는 가장 빠른 단기성 그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 고용 지표 중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고용 지표에 대한 단기적인 고용 지표에 대한 안정감은 경기 회복세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문가들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악세 때문에 결국 조금 희석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 모두 떨어지는 와중에도 나스닥에 포함되는 기술주 일부 종목에는 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M&A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가 이제 철회되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뭐 하이닉스가 이전에 반독점 규제 철회되면서 아마 급등했던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지리하게 계속 그 법적 공방이 좀 많이 왔던 그 회사였죠. 인텔하고 AMD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CPU 반도체 분야에서 뭐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예. 일단 반독점법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AMD가 한 21.99달러 정도, 99% 정도 급등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시장의 특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M&A 중에서도 M&A가 경기 회복 신호탄으로도 많이 좀 여겨지는데요. 예. 그 M&A 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휴렛 패커드가 쓰리콤을 한 27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요즘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 작업인데요. 예. 이런 작업을 좀 이렇게 시장에 발휘를 하면서 27억 달러 정도로 인수를 하면서 쓰리콤이 한 31.1% 정도 급등하면서 이 두 어제 이슈가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많이 좀 특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그 시스코 시스템즈도 한 2.2% 정도, 2%대 정도 이제 2%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휴렛 패커드가 이제 또 M&A 관련해서 이슈로 나오면서 기술주 일부에는 또 좋은 소식도 들렸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일단 다우가 하락을 했는데 7거래일 만에 떨어진 거죠. 소비 침체 우려다라고 이제 그런 원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 또 소비 심리 관련 지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발표될 지수는 일단 10월 그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9월 무역 지수와
그다음에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그 10월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소폭 좀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무역 수지가 전달에 비해서는 좀 약간 특징적인데 좀 약간 하락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가닥을 지금 이제 예상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기존의 70.6에서 71 정도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주요 지표는 좀 예상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일단은 예상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주 전체 그 한 주 일정도 한번 챙겨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금요일만 빼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그 주요 발표 지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9월 기업 재고와 10월 소매 판매가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11월 그 뉴욕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지 그 제조업 지수라고 하죠. 그리고 17일 화요일에는 이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 10월 산업 생산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원유 재고 보고서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10월 건축 허가 건수, 주택 착공 건수, 그 NAHB 그 정부 기관입니다. 그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또 하나의 그 지표로 나타날 만한 게 수요일 날 그 주택 지수가 또 한 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 지수도 아마 시장의 향방을 좀 이렇게 한번 나타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이제 발표되어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주택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많이 되면서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그 호재와 그 악재가 이제 갈리면서 아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뉴욕주와 필라델피아주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 지수들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군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보니까 또 기업 실적을 내놓는 곳이 하나 있네요. 네, 한 곳이 있습니다. 제시페니가 기업 실적을 이제 내놓는데요. 좀 다른 그 관련 업종 중에서 좀 약간 좀 뒤에 내놓는 편인데요. 일단 이익 전망치가 전분기 비해서는 좀 이렇게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좀 잡혀 있는데요. 일단 뭐 이익 전망치는 한 0.1일 정도 그 알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일단 뭐 전문가들은 일단 그 전분기 비해서는 좀 약간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제시페니도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이익 전망치가 예상을 상회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 예상과 그 혼조가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좀 예상치가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럴 때도 기업 그 주가에 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한번 기업 전망치 발표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국면이 종료된 듯 보이는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유럽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주셨는데 영국만 소폭 올랐어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적 호재가 좀 이렇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유럽 증시 자체가 영국이라든지 뭐 기업에 대한 그 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기업들이 기업 실적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좀 약간 혼조세로 좀 하락을 패턴을 잡았는데요. 이제 영국만이 좀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어제 실적 호재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통신주가 좀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일단 BT그룹이 한 3.6% 정도 실적 전망이 상향으로 조정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중 하나가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그 9.7% 정도 일단 그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영국 시장에서 좀 이렇게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들도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BT와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인 BT와 그다음에 로얄 더치셀이 약 한 1%대 미만 정도로 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최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만기 결국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1580선이 붕괴돼 20포인트 이상 급락했었는데 간밤에 뉴욕도 딱히 도움이 못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전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와 장막판 옵션 만기 영향으로 닷새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157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미국 뉴욕 증시 상승과 금리 동결 및 옵션 만기일 효과가 긍정적일 거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망에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1598포인트로 출발해서 1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하락 반전 후 지리한 등락을 거듭하다 장막판 투신권의 비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믿었던 외국인의 수급마저 꼬인 상황이 되는 모습이기에 옵션 만기 이후 외국인이 다시 현물을 사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체크해봐야 할 투자 번수 되겠고요. 지수가 1600선을 돌파한 후에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이 매도 기조로 전환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이 더욱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10일 이동평균선인 157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일의 하락으로 코스피 지수 1570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서 확실한 지지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추세가 꺾이게 되므로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일 옵션 만기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등 증시를 둘러싼 이벤트가 대부분 소멸된 가운데 향후 지수의 방향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일 옵션 만기 충격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등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두드러진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아 하락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 회복을 의미하는 60일 이동평균선인 1630선 회복이 관건이며 그 전까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틀째 현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오늘 현물을 좀 사주는지 여부, 그리고 어제 1572포인트로 끝이 났는데 2포인트 더 추가로 내줘서 1570이 일단 깨지면 위험하겠다 심리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은 뭐 큰 그림에서는 1550, 1570, 8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상 박스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겠습니까? 예,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1540에서 1600선의 박스권 매매 전략, 전체적인 시황 염두에 두면서 낙폭 과대주 혹은 낙폭 과대 업종의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는 단기 매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강 후약 장세지만 가까스로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던 지수가 전일 결국 1600선을 넘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함으로써 보수적인 접근 계속 유효해 보입니다. 전일 음봉, 추세를 전환시키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금일은 10일 이동평균선인 157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저점 부근인 1540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며 그로 인해 현 시점보다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 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즉 1540에서 1600선의 박스권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매수는 1540선 부근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 1600선에서는 이익 실현 관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부진한 양상이 계속되고 부분적으로는 완화되긴 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선전 혹은 4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이 재형성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 아무래도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목표 주가를 짧게 잡고 낙폭 과대된 주식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편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일 시장 하락 마감했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조선주와 해운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해운사의 자금 악화로 그동안 약세를 보인 조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BDI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해운주 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한해운 등 낙폭 과대된 업종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차익 매물에 또 휘청거렸던 이름하여 기존 주도주죠. IT라든가 자동차 쪽도 이제는 수급이라든가 실적 측면에서 다시금 관심을 받을 때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주도주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은 없는지요? 예, 오늘 주도주에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 저는 그 LG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엣지 종목을 한번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1월 초 장중 저점을 확인한 이후부터 수급이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관된 매수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가 매수를 노린 기간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현 주가는 이미 LCD 패널 가격의 바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자산 가치로 볼 때 2009년 예상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예상 PBR은 1.05배, 2010년 예상 PBR은 0.94배 정도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가격 면에서 볼 때 최저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인 29,600원이며 목표가는 4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상황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손절가는 25,800원으로 다소 짧게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망해 주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최용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4일 10개 종목의 주식 선물을 주식 선물 시장에 추가 상장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우증권, 대한항공, GS건설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로써 주식 선물 시장에 상장된 주식 수는 총 25개로 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9개월째 연 2%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성장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금리 동결 배경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시기 점차 보겠습니다. 앞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보험료에 추가 할증료가 붙지 않을 전망인데요. 20년 만에 크게 바뀐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비상 속에 어제 201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난이도는 지난해와 엇비슷했지만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군요. 제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선물 시장에 SK에너지 등등 포함해서 10개 종목이 추가로 상장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리스팅된 종목 수 자체도 작고 때문에 일부 종목만 편중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잖아요. 네, 한국거래소는 14일, 다음 달 14일이죠. 주식 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SK에너지, 삼성물산, 하이닉스 등 10개 종목을 주식 선물 시장에 추가로 상장할 예정인데요. 거래소는 추가 상장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 규정 개정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새로 상장되는 종목은 GS건설, 현대제철, 하이닉스, 기아차, NHN, 대우증권, SK에너지, 삼성물산, 두산인프라코어, 대한항공 등인데요. 현재 주식 선물 시장에는 삼성전자 등 총 15개 종목이 상장돼 있지만 앞으로 새로 상장되는 종목을 통해 총 25개 종목에 걸쳐 주식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선물 시장은 미래의 주식 가격을 놓고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해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추가 상장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현 선물 차익 거래 등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또 주식 선물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바탕으로 하는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나 주식 워런트 증권 ERW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져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주식 선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개 종목이 추가로 상장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소요가 증가해 주식 선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장된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호상 하나증권연구원은 주식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이지만
현재 상장된 종목들은 개인 투자하기에 주가가 높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았다면서 10개 종목이 추가로 상장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주식 선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결국 거래소가 주식 선물 시장에 10개 종목을 추가로 상장을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함이다라고 이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포함이 된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종목들하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주식 선물 시장은 지난 2008년 5월 개설 이후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1만 계약을 넘는 종목이 우리 금융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6개 종목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0계약도 안 될 정도로 거래가 부진했습니다. 주식 선물 평균 거래량은 지난 6월 19만 계약까지 오르다가 9월에는 12만 계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존의 15개 종목에 비해 변동성은 높으면서도 주가가 낮은 종목을 대거 새로 편입했습니다. 변동성이 높고 주가가 낮은 만큼 주가에 대한 방향성만 잘 예측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새로 상장된 10개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은 없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4위에서 52위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설이나 증권, 항공주는 전혀 없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GS건설과 대우증권, 대한항공 등이 추가로 상장되면서 업종 간 불균형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업종이 보다 다양해지고 기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서 앞으로 주식 선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코스피 200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이 지수 선물 시장에 비해서 주식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종목이 10개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죠. 기준금리를 9개월째 2%로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연말까지 금리는 올리기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 금리 동결 배경 설명을 좀 일단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11월 기준금리를 현재 2.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종플루를 비롯한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한은에서는 신종플루가 국내 총생산을 최대 0.3%포인트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신종플루가 확산되게 되면 GDP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여전히 불확실한 경기 흐름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금융위기를 맞아 엄청난 자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부양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재정정책이 효과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계속 돌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 실제로 더블딥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경기 상황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도 주요 이유인데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아직 경기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4, 4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예. 금리를 당장 올리기에는 아직 주변 상황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이미 기준금리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까지 올린 국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우리는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기준금리가 올라갈까? 이것이 이제 또 관심사인데 내년 1분기쯤 될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 2, 3월,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12일 기준금리 동결을 밝힌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는 적어도 올해 안에 금리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은 관례상 급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로에는 금리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경영계획들을 세우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예. 올해 4, 4분기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내년 1월 말에 나오는 만큼 이것을 본 뒤 향후 금리정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 국내 투자가 살아나고 국내 여건이 안정되는 것이 확인이 된 후에 한은이 금리 인상이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경기 지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게 되는 지표인 물가와 실물 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 주요 지표는 현재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9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9월에 0.8%에서 10월엔 0.4%로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도 현재 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경제 지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는 동결하겠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이나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대출금리도 다시 뜀박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정부가 대공했던 대출 보증이 회수가 되면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갚아야 할 빚도 커지게 되겠죠.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뭐 20년 만에 처음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요? 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으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에서 10% 정도 올랐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증 기준을 200만 원을 선택하면 수리비가 170만 원이 나오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단일화되어 있던 전보다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증 기준을 현재 50만 원보다 높게 잡으면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측면이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할증 기준을 높임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연간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운전자가 수리비 100만 원이 들어간 사고가 났다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7만 1,000원이나 오르게 됩니다. 한 번 할증된 금액은 3년 동안 적용이 되고 3년 안에 또 사고가 나면 추가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 운전자가 새 기준에 따라서 할증 기준을 2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수리비가 할증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할증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애초 보험에 가입할 때 6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은 있는데요. 그래도 7만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보다는 유리한 셈입니다. 예. 이렇게 할증 기준이 바뀐 것은 20년 만의 일인데요.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20년 전 할증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작은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까 봐 50만 원 미만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50만 원 이상이 넘는 부분은 자기 돈으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할증 기준이 좀 더 다양해짐에 따라 이 같은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름 아니라 내년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할증료가 붙어서 여러 가지 뭐 볼멘소리 하신 분도 많았고 50만 원 미만은 어떻게든 할증료가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접촉사고가 좀 잦게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은 200만 원으로 처음부터 할증 기준을 삼으시면 추가로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게 되겠죠. 앞으로 차 보험료 할증 기준 세분화에 따라 소비자 부담은 이같이 줄어들 전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할증 기준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점수가 높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우리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험은 다 치러졌는데 외국어 영역이 뭐 어려웠다, 수리 영역이 어려웠다, 뭐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12일 실시된 수능 시험은 수리 영역은 쉽게 출제됐지만 외국어 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언어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됐고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는 쉬웠지만 과학탐구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대입에서는 외국어 영역이 입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됐을 뿐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수리 영역이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권과 상위권, 그 다음에 중하위권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채점 결과가 좋다면 정시 모집에 무게를 두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고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수능 이후에 수시 2차 모집을 하게 되는 서강대나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네, 신종 플루가 지금 막 만연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을 법합니다. 어쨌거나 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조금 놓치고 지나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성태 한은총재가 어제 금통위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또한 신종 플루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네, 신종 플루가 확산이 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0.2에서 0.3%포인트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종플루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될 것이냐 플러스 성장을 돌아설 것이냐가 가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간밤에 또 보니까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12명이 무더기로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신종플루 관련 사망자는 총 64명으로 늘게 됐는데 오늘 우리 코스피에서도 또 신종플루 관련주가 또다시 한번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9% 떨어져서 1191을 기록했는데요.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 연속 오른 데 따른 급등 부담을 일단 안고 출발했던 뉴욕 증시 결국 7일 만에 상승 국면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일단 가장 큰 악재였던 것은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외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CEO 입에서 나오면서 일단 투자자들의 투심을 굉장히 위축시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10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같은 월마트 악재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호재로서 부각은 못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3% 그렇게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때문에 에너지주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값도 11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온스당 1,100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장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2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뉴욕이 소비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장 일단 출발과 초반 상황은 좋지 못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런지요. 보다 자세한 그리고 우리장 소식 계속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